지금까지 일본 장례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해 왔기 때문에 그 일본 장례문화 중심으로 지금까지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경산 상여집에 대해서 작년부터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원경 목사님이랑 총수장님이 굉장히 큰 협력을 얻으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7월 말부터 8월 중순경까지 여기 경산에 가서 영천 자천리, 원래 상여집이 있었죠. 자천리도 가보고 또 이 주변의 경산 상여집에 관련된 분들도 찾아다니면서 이야기도 듣고 그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3년 정도 계속 조사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도 않고 많이 미흡한 단계지만 지금은 한 중간 보고로서 제가 지금까지 일본 장례문화를 연구해왔고 또 여기 와서 조금 우리나라 장례문화를 보면서 느낀 것들을 좀 단상 중심으로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이 사진은요, 이번에 자천리에 가서 얻은 사진입니다. 그 자천리에 원래 있는 상여 있죠. 그 상여를 직접 내고 장례를 했던 사진이 남아있더라고요. 이게 1987년에 장례를 치렀던 사진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 이런 사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참 일본이랑 비교해서 특이하다고 느낀 점이, 새롭게 느낀 점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이 장례에서는 24명이 되고 있습니다. 상을. 근데 제가 제일 적은 인수를 했을 때가 언제냐고 8명 전이죠. 사실 상여 자체는 무겁지가 않아서 4명이서 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부러 12명, 24명, 32명 이렇게 들 수 있는 장치를 일부러 큰 공을 들여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어 놨다는 점 자체가 굉장히 상여라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공동체성이라는 거를 굉장히 깊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새롭게 다시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의 상여 사진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이제 일본 국립역사민속박물관에서도 좀 비교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이제 소장품 중심으로 상여라는 말은 아니지만 가마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제 이런 아주 작은 모양의 상여가 있어요. 왜 이렇게 작냐면은 일본에서는 주로 옛날에 포장을 했을 때도 좌관을 썼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앉은 채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항아리를 이 안에 넣어서 가지고 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거를 보통 연구차 같은 데 올려가지고 끌고 갑니다. 근데 이거를 일부러 막 크게 여러 명이서 끌게 하고 이런 장치는 전혀 없어요. 이건 보통 1명이나 2명이서 끌고 갑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상여를 비교를 하면은 24명, 32명 더 많은 적도 있었겠죠. 그렇게 많은 인수가 한다는 거가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여 사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마를 이 연구차, 옛날 연구차인데요. 이 연구차에 올려가지고 데리고 가는. 그래서 이 앞뒤로는 우리나라 상여 행렬처럼 이제 장례 행렬이 있습니다. 영정도 들고 밑에도 들고 깃발도 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지만 이 상여 자체를 그렇게 복잡한 장치로 해놓은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연구차가 따로 분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상여 소리를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지금 와 계신데요. 허윤도 선생님입니다. 나라 연습 활동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계신 지풀공예를 하시는 선생님이신데 상여 소리도 개인적으로 많이 공부를 하셔서 여러 곳에서 상여 소리를 하신다고 들어서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아서 한번 계시는 성주 한계마을에 가봤습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이제 제가 일본에서 왔다고 일부러 할머니들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모아서 상여 소리 시연을 한번 해주셨어요. 근데 그 시연을 제가 봤는데 물론 상여 소리 자체가 굉장히 감명 깊은 것도 있지만 할머니들이 처음에 막 장난처럼 웃으면 참 별걸 다 하네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했는데 마지막엔 다 우시는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이 상여수를 하는 거를 보기만 해도.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제가 찍은 게 있는데 한 6분 정도 편집한 게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에 한 자락을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소방 여세요부터 시작. 곡. 아이고 한다. 아이고 할까. 아이고 해야지. 아이고. 누가 들어왔었는데? 모두 다 합동을 해야지. 아니요, 우리는 상해소리 이어는 뒷소리 하고 곡소리는 아직 한때 아주 넓게 오는 근데 거기 다 연습을 하네.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잘했네. 아이고 됐습니다. 오케이. 뭐야? 결동양반에 돌아오시겠다. 결동양반에 돌아오시겠다. 미지근이다. 막내한테 죽었을 때 몸상객들하고 막 때우거든 막 어찌 많이 우겠다. 애 우는 소리 듣고 막 우리 아들 딸 막 얼마나 우는지 모르는
그걸 이었으면 모르겠지. 아이고 그래. 우리 영감 주고 그거만 생각. 우리 부모가 왜 죽었노? 앞으로나 뒤로나 우리 아들이 죽었노? 서울천지 천사가 다 죽었나? 우리 아들 죽었노? 죽었노? 외로 남기고 외로 살리고 아빠 의사 다녀갔나? 우리 아들 왜 죽었노? 왜 죽었노? 왜못 살리노? 왜못 살리노? 우리 아들 왜못 살리노? 아빠 의사 다녀갔나? 우리 아들 왜못 살리노? 왜못 살리노? 겨울 쓰지마. 그래 그래 막 가슴에 싸워도 어디서 나이게. 아유. 가슴이 묻어놓은 게네. 이제는 안 가는데. 풀어야 되는데 그게. 그걸 해줄 수가 있으니까 딱 뭉치가 있는데. 제가 앞서에 한 자락을 할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이 전 슬라이드. 네, 이렇게 처음에 웃으면서 시작해서는 마지막에 눈물바다로 끝나는 그런 상해소리 시연 장면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은 상해소리라는 게 산자들이 같이 죽음의 슬픔을 공유하고 그리고 또 누군가의 죽음이 아니라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치구나 라는 거를 굉장히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제가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냐 하면은 보통 죽은 자를 보낼 때 노래도 그렇고 불교에서 독경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죽은 자한테 말을 걸거나 하잖아요. 죽은 자가 그 다음 세상으로 갈 때 이 길을 잘 건너가라, 이 길을 어떻게 가라, 이런 지침을 얘기하는데 이 상해소리는 뭔가 같은 장면에서 하기는 하는데 죽은 자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다. 오히려 화자가 죽은 자가 되기도 하고 이 상해소리를 하시는 분이 화자가 되기도 해서 오히려 산자한테 오히려 그 죽음에 대해서 더욱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장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전통 장례가 굉장히 어떤 공동체성이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장례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제 근대화 이후에는 너무나 이제 개인주의에 개인화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돌아가셨을 때 이건 누군가와의 이별이고 누군가의 장례인 거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장례 이전에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장치가 현대 장례에서는 되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개인적으로 나와 인연을 맺고 이 사람을 어떻게 보낼 건가 여기에 더 이제 중점을 두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저한테는 굉장히 생소했거든요. 저는 이 상황에서 처음에 상해소리를 같이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문화를 저는 공유하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참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 장례에서는 또 비슷하게 죽음 자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장치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이게 코츠아게라고 하는 풍습인데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화장을 하고 나면은 이게 지금 저쪽이 이제 화장하는 화장실이고요. 이 배에 원래 시신이 올려져 있었어요. 이 시신을 이렇게 밀어 넣으면 이제 안에서 화장이 되고 그걸 다시 꺼냅니다. 근데 이제 이걸 시신을 넣어 놓고 한 2-3시간 동안 유족들은 밥을 먹다가 이제 화장이 끝났다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와요. 그럼 이걸 다시 화장이 끝난 걸 꺼내줘요. 꺼내주면은
이게 사람이 정말 그 들어가던 때 모습 그대로 뼈만 돼서 나옵니다. 그게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더라고요. 저도 이제 일본에서 결혼을 해서 처음으로 시할머니의 이 굿자개를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 포장 같은 경우는 왜 시신이 이게 천천히 파괴된다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 무덤에 거기에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2-3시간 뒤에 갑자기 뼈가 돼서 나오니까 너무 큰 충격이더라고요. 너무 큰 충격이고 그 누워있던 모습 그대로 뼈가 되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유족이 젓가락으로 뼈를 집어가지고 직접 여기 항아리에 다 넣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 사람, 이 할머니와의 나와의 관계, 이 전의 문제로 인간이 죽으면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뭘 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장면이더라고요. 장례마다 이런 장치가 하나씩 있었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상장례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가 이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고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을 경산 상여집이 어디서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인생을 보내고 지금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를 통해서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에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 여름 동안에 알아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경산 상여집 영천에서 태어났잖아요. 이제 그 영천에서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영천이 되게 특이한 게 저는 자연장이나 수목장 같은 현대적인 방식의 장례가 서울 근교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영천에서 시작이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자연장 발사 지역이 영천의 인덕원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골분을 뿌리거나 아니면 그냥 잔디랑 섞어서 묻어버리는 그런 게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은행사의 수목장도 여기서 시작이 되었고, 그만큼 굉장히 급격한 변화를 겪은 지역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변화 속에서 이제 상여집이라는 어떤 전통 장례에서 쓰였던 것이 폐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이게 자연장 하는 모습이고요. 네, 쭉 넘겨주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빨리 변화가 됐냐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이제 자천리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1960년대부터 70년대에 걸쳐서 굉장히 울산, 대구, 경산으로 많이 유출이 되었다, 인구가 유출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유출된 배경에 울산에는 정유공장이 있었고, 대구에는 섬유산업이 있었고, 근데 원래 자천리는 삼이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삼이 많이 났었는데 좀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삼 나는 게 안동으로 이제 좀 안동으로 지역 이동이 되기도 했고, 대구에서 이제 섬유 산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삼 하는 게 많이 줄어들면서 그때 많이 인구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인구가 줄어들게 된 배경이 영천은 땅은 넓지만 그 군사보호지역으로 다 묶여있어가지고 개발 가능성이 적었다. 그래서 어떤 인구를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없었다.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장례가 변화해서 이제 화장이라는 것을 하게 됐을 때, 화장이 친화적인 화장을 본래 장법으로 생각해 있었던 불교가 굉장히 발달해 있었던 지역이 또 영천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제 은행사 같이 그런 모태가 생겨난 것도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부동산에서 들은 얘기인데, 영천같이 10만 명이 거의 안 되고 조금 될까 말까 이런 지역 규모에서는 원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한 2-3개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천은 7개나 된다. 굉장히 교통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영천에 이제 자연장을 하면은 이 주변 도시에서 많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또 되어 있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영천은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물론 한국 사회 전체가 이런 변화를 겪었다고는 생각되지만 특히 이런 변화를 빨리 겪게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상여나 상여집에 대한 가치를 더 빨리 잃어버리게 된 그런 지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천리에서 상여나 상여집이 어떻게 생각되고 있나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제가 근데 한 2주 정도밖에 자천리에 간 적이 없어가지고 뭐 그 정도에 좀 겉핥기식이기는 한데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걸 생각하면은 제가 이제 옛날 상장에서 할아버지들한테 여쭤보잖아요. 제가 이제 7, 80대 할아버지들이 앉아 계시는 팔각정에 가서도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그 옛날 장례에 상여꾼이 몇 명 있었냐 그러면 전부 다 32명이 있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사진을 보면 실제로 보면 24명이거나 12명이거나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한테 이제 말씀하실 때는 상여꾼이 많았다라는 걸 이제 서로 경쟁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이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어떤 자신의 집안의 세를 더 과시하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1960년대부터 2012년까지 2개의 상토계의 기록을 입수했는데요. 그거를 보니까 어떤 옛날에 그런 공동체의 이웃사촌 같은 그런 기억보다는 너무나 엄격한 규율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다른 이제 일본 인류학에서 이제 한국 마을 연구했을 때 그런 상토계 연구를 봐도 이 정도로 엄격한 규율의 상토계가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거나 그럴 때도 이자 같은 것도 굉장히 그때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여기에 못 오면 벌금이나 벌칙이 굉장히 엄격하거나 아무튼 규칙이 처음에 굉장히 많이 써져 있습니다. 그런 엄격한 규율이 엿보이고요. 그리고 상여집, 지금 경산으로 상여집에 대해서는 어떤 이게 정말 전통 장례를 보여주는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경산에 가서 이렇게 큰 관광 자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관광 자원을 놓쳤구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어떤 관광 자원으로서의 그런 생각만이 있었다. 이런 인식을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즉 상여집의 보존 가치가 여기서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상여집을 팔기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상황에서 운명적으로 여기 나라연구소와 만나게 되어서 즉 일부러 이런 좀 딱딱한 말로 얘기해보면 경산의 지역 엘리트들에 의해서 그 생명 존중 사상을 반영하는 그런 물질 문화로 새로이 재해석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학술 심포지엄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 자천이나 아니면은 이건 한국 일반 국민한테도 많이 공통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매장이나 아니면 전통 상장례에 대해서 아직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화장을 하고 생각을 못하고 하지만 어디선가는 그렇게 남아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느껴본 게 이건 영천에 있는 그 호국원인데요. 호국원에 이제 모시는 분들은 거의 화장을 해서 되게 좁은 공간에 모신다고 해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끔 토장으로 모시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뭐 장군 이상의 굉장히 높은 지위에 그리고 또 업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특별히 넓은 공간에 토장을 해드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전히 뭔가 토장이 더 좋은 것이라는 인식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즉 토장이나 전통 상장례에 대한 향수나 그것이 더 좋다는 생각이 있으면서도 지금 현재는 영천으로 대표되듯이 너무나 빨리 한국 장례 문화가 변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갈등을 알게 모르게 느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어떤 경산 상여집의 보전 활동의 그런 사회적 역할이라는 것은 뭐 지금 이제 하고 계신 것을 생각해 보면은 현대 상장례 문화의 변화에 있어서 필요로 되는 맥락으로
경산 상여집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재해석해서 발신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 요구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은 사실 문화재 보존의 맥락에서는 되게 당연한 얘기거든요. 원래 어디에 있었고 지금 여기에 있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원래 문화재 자체는 원래 그게 쓰였던 맥락이랑은 완전히 다른 맥락으로 보존된다. 모든 문화재, 상여집뿐만이 아니라 상여소리도 그렇고. 그래서 오히려 문화재를 연구할 때 문화재가 그것이 일상적으로 사용되었을 당시의 상황에서 일단 탈문맥화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에 맞는 상황으로 재문맥화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그러니까 재문맥화의 과정을 여기 나라의 연구소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봐오면서 하나 저희 연구소도 좀 비슷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구소 좀 비슷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데라서 그걸 비교해가지고 조금 앞으로의 나라의 연구소의 방향에 대해서 조금 이런 점이 보충되면 좋지 않나라고 생각해본 점은 상여집의 이런 문화재적 가치를 재발견한 경산의 지역 엘리트층과 그리고 자천리에 원래 있었던 그 문맥 안에서의 지금 상여집은 관광 자원에 불과하고 새를 과시하기 위해 수단을 불과 이런 맥락이 굉장히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근데 이런 괴리를 혹시 채울 필요가 약간의 채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여집을 보존하는 의의가 이제 현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장애문화에서 정말 이 전통 장애 안에 있던 생명 존중 사상을 일반 사회에 널리 알리고 싶다면 이 일반층과의 어떤 괴리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런 고민이 굉장히 더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참고가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제가 있는 총합지구 환경원 연구소에 있고 인간문화 연구기구라는 큰 연구기구가 있습니다. 자연문화 연구기구도 있고 정보문화 연구기구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안에 민속박물관이나 민족박물관, 국문학 이런 인문학 연구기관이 5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속해 있는 환경학 연구소라는 뭔가 자연과학 계열과 같이 들리는 연구소가 인문학 연구기구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저희 초대 소장님이 하신 말이 환경 문제는 자연과학의 영역으로 보이지만 사실 인간의 행위 그리고 문화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기오염의 CO2가 많이 나와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서 대기오염이 되지만 그거를 많이 배출하는 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인간과 자연의 관계성에 대한 탐구를 하고 또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연구자들이 학제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 부분이 제가 나라 연구소와 비슷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단순히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관한 인식 개선이나 아니면 환경 문제의 실제적인 해결에 도움이 되는 그런 굉장히 참여적인 연구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라 연구소도 어떤 현대 장애문화 연구가 변화해 갈 때 이런 새로운 시점을 보이고 싶다 이런 것을 좀 저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실제적인 사회의 어떤 영향력을 연구에 두고 하는 연구소의 활동은 이런 자연과학, 사회과학, 문학이 같이 하는 학제적 연구뿐만이 아니라 초학제적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초학제적 연구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초학제적 연구는 학자뿐만이 아니라 학자 이외의 스테이크홀더, 즉 이해관계자들 그리고 일반 주민들 저희는 보통 한 지역을 정해서 이제 그 지역의 문화와 그런 환경 문제 해결에 들어가는데 그 현지 주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현지 주민 및 각종 스테이크홀더들의 인식, 지식과 그리고 우리 연구자들의 인식이나 지식의 그런 차이를 어떻게 메꿀 것인가를 제일 중요한 과제를 의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물론 심포지움 이런 큰 심포지움도 중요하고 많이 하지만
현지 주민들과의 작은 워크숍이나 그런 어떤 정말로 얼굴을 대면하고 뭔가 인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 동등한 입장에서 현지 참여나 밀착형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물론 나라 연수가 같은 상황은 아니고 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인원과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되지만 어떤 이러한 점도 염두에 두면은 더욱더 사회적으로 의의가 큰 활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